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믿던 이름, 박진석, 그 이름이 등기부등본 위에서 33억이라는 숫자로 바뀌는 순간 고성이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아직 집안에 있는데도 이미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리요. 고성이는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웃을 때도 화낼 때도 늘 한 번 더 계산하고 표정을 정리한 뒤에 꺼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계산이 안 됐어요. 숨이 먼저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갑게 젖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전화로 들은 한 문장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거든요. 사모님, 청담동 빌라든 압구정 아파트든 매물은 맞는데요. 추가로 잡힌 게 하나 더 있어요. 고성이는 순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추가로 잡힌 게 있다니. 대출? 은행? 그건 알고 있었죠. 박진석이 늘 말했어요. 기업하는 사람은 돈이 묶이는 게 당연하다고. 고성이는 그 말을 믿는 편이었어요. 믿기 싫어도 믿는 쪽을 택해야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추가 근저당이요. 금액이 33억이에요. 고성이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33억이란 단어가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요. 누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중개사는 장난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성이가 거래로 먹여 살린 사람이고 고성이의 얼굴색이 어떤지 전화 너머에서도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이거 말소가 안 되면 매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알고 계신 거 맞죠? 고성이는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어요. 알고 계신 거 맞죠? 그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게 들렸어요. 박진석이 자기한테 뭔가를 숨겼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숨긴 정도가 아니었어요. 고성이의 이름으로 고성이의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고성이가 절대 모르게끔 박진석이 판을 짜놨다는 뜻이었죠.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화면이 꺼져도 손바닥이 그 진동을 계속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고성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박진석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면 박진석은 대체 왜 나를 선택했지? 질문이 떠오르자 답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 답이 너무 싫어서 고성이는 바로 움직였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한 사람들, 비싼 원두 냄새가 나는 로비, 정리된 웃음, 그 모든 게 고성이의 세계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세계가 고성이를 품어주지 않았어요. 고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고성이는 피해자처럼 보였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어요. 근저당 설정이 등기부에 올라갔다는 건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서 전부 정상적으로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제가 한 거네요? 하고 묻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느낌이어서요.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표정, 아니면 믿기 싫다는 표정, 그 어떤 것도 티 내고 싶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제가 모르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변호사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고성이를 더 무너뜨렸어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되돌리려면 방법이 간단하진 않아요. 남편분과 직접 정리하시거나 무효 확인 소송을 하셔야 해요. 소송? 고성이는 소송이라는 단어가 자기 인생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늘 다른 사람들의 뉴스로만 보던 단어였거든요. 그 단어가 자기 입에 붙는 순간 고성이는 자기 인생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얼마나 걸리죠?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짧아도 몇 달, 길면 더 길어요. 고성희의 머릿속에서는 바로 계산이 됐어요. 몇 달이면 박진석이 그 사이에 뭘 할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박진석은 한번 판을 흔들면 끝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고성희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아서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날 고성희가 더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고성희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래도 돈은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내 이름으로 있는 건 내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뜬 문장은 고성희를 멈춰 세웠어요. 잔액 부족. 고성희는 2번 눌렀어요. 새로 고침도 하고 다시 로그인도 했어요. 그럴수록 현실이 더 선명해졌어요. 잔액 부족. 고성희는 다른 카드도 꺼냈어요. 결혼 초반 박진석이 이거 하나면 돼 하고 쥐어준 카드. 명품관에서도 호텔에서도 파티에서도 결제 거절 난 적 없던 카드. 그런데 그 카드도 그날은 냉정했어요. 결제가 안 되는데요. 직원 목소리가 공손할수록 고성희의 머릿속은 더 시끄러워졌어요. 공손함이 마치 확정 판결처럼 들렸거든요. 고성희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이게 말이 돼?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근저당만 잡은 게 아니라 고성희가 숨 쉴 구멍까지 같이 막았어요. 고성희가 어디로도 도망치지 못하게, 딱 하루 이틀 버티면 끝나게, 그렇게 말이죠. 고성희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 서 있었어요. 체크인 데스크 위에 놓인 펜을 잡으려다가 손이 떨려서 놓쳤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는데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고성희는 자존심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고성희는 그냥 빈 껍데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가 낯설었어요. 고성희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요즘은 낯선 전화가 늘 무섭지만 그날의 고성희는 이미 충분히 무서웠거든요. 더 무서워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성희 사모님이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빠르고 어딘가 훈련된 목소리.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박진석 쪽 사람이라는 걸요. 이번 주 진행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인원 배치가 100명이에요. 1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철수합니다. 고성희는 손이 굳었어요. 100명? 진행비? 철수? 그 말들이 모두 일을 뜻하는 건데 동시에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박진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성희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 규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숨을 골랐어요. 호텔 로비가 너무 밝아서 고성희는 더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고성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박성재, 박진석의 아들, 본부장,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칼, 아니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얼굴. 고성희는 박성재가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박성재에게 고성희는 아버지의 아내였고 아버지의 약점이었고 아버지의 체면이었어요.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전화했어요. 1번, 2번 받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문자를 보냈어요. 박성재, 지금 아버지 뭐하고 있어? 나랑 얘기해야 해. 고성희는 답장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보냈어요. 보내지 않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회사 번호였어요. 고성희는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받았어요. 고성희 이사장님, 오늘자로 직무가 해제되셨습니다.
고성이는 귀가 멍해졌어요. 이사장이라는 단어가 고성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고성이는 잠깐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 몸이 버티기 위해 내는 이상한 반응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상대는 공손하게 한 번 더 말했어요. 직무 해제입니다. 본사에서 결정이 내려왔고요.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벽을 봤어요. 벽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건 벽이 아니라 고성이었죠. 그 순간 고성이는 확실히 알았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그냥 버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고성이를 끝까지 몰아서 고성이가 스스로 무릎 꿇고 기어오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고성이가 다시 박진석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고성이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기어갈 수 없었어요. 아니, 기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고성이는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끝내자. 고성이는 회사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집은 이미 박진석의 성이었고 그 성에 들어가면 고성이는 죄인이 될 것 같았거든요. 회사는 박진석의 성이기도 했지만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박진석이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체면이 필요했어요. 체면이 곧 무기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고성이 얼굴은 낯설었어요. 고성이는 자기가 이렇게 초라한 얼굴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고성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입꼬리를 조금 올렸어요. 고성이는 늘 그랬어요. 무너지기 직전에 더 완벽한 얼굴을 만들어냈어요. 비서가 고성이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사모님 아니, 이사장님. 고성이는 그 호칭이 바뀌는 걸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고성이를 이미 전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박진석이 앉아 있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박진석은 원래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놀라지 않아요.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니까요. 여기로 왔네. 박진석이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고성이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익숙하다는 건 오래 믿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 앞에 섰어요. 앉지 않았어요. 앉으면 박진석의 페이스로 들어가 버릴 것 같았어요. 고성이는 서서 박진석을 내려다봤어요. 박진석을 내려다본다는 느낌을 자기 자신에게라도 주고 싶었어요. 박진석, 나 통장 봤어. 박진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래서 33억 근저당, 그것도 봤어. 박진석이 그제야 미세하게 웃었어요. 웃음이 아니라 아 알게 됐구나 하는 확인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 하나가 고성이의 가슴을 찢었어요. 박진석은 죄책감이 없었어요. 박진석은 미안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그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어. 박진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키가 큰 박진석이 일어서자 고성이는 순간 한 걸음 물러날 뻔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박진석이 가까이 오면 공기가 바뀐다는 걸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박진석이 말했어요.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박진석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큰일을 저질러 놓고도 마치 상대가 예민한 것처럼 만들어요. 고성이는 예전에도 그 방식에 흔들렸어요. 내가 과민한가? 내가 오해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고성이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의심하는 순간 고성이는 다시 박진석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박진석, 나 이혼할 거야. 고성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게 고성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울음 섞인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또렷했어요. 고성이는 그 또렷함이 무서웠어요. 자기가 진짜로 결심했구나 싶어서요. 박진석은 웃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을 왜 해? 왜 하냐고? 고성이는 박진석을 똑바로 봤어요. 눈을 피하면 지는 거였어요. 박진석, 당신이 내 이름으로 돈을 묶었잖아. 당신이 내 숨통을 끊었잖아. 내가 뭘 더 참아야 해?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 서류를 손끝으로 톡 치며 말했어요. 통장에 200만 남겨뒀어. 호텔에서 자고 먹고 사흘이면 끝나는 돈이지. 고성이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0만. 사흘. 박진석은 고성이의 생존 기간을 사흘로 계산해 둔 거였어요. 고성이는 그게 너무 모욕적이어서 눈앞이 하얘졌어요. 박진석, 당신 지금 나를 사람으로 보긴 해?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고성이는 그 순간 박진석이 무서운 이유를 다시 떠올렸어요. 박진석은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상대를 바닥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박진석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을 괴롭혔어요. 돈, 자리, 관계, 평판. 그걸로요. 고성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박진석, 나도 끝까지 갈 거야.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 아주 잠깐. 고성이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건 감정 때문이 아니라 리스크 때문이에요.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 찾아야 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박성재였어요. 박성재는 숨이 약간 가빴어요. 박성재가 이렇게 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물었어요. 박성재는 늘 완벽한 속도로 걸어 들어오고 완벽한 톤으로 말을 하니까요. 박성재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고성이는 그 눈빛이 익숙했어요. 고성이를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박성재가 박진석에게 말했어요. 박성재는 고성이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성이를 공기처럼 취급했어요. 그게 고성이를 더 화나게 했어요. 박진석이 박성재를 보며 말했어요. 너는 왜 왔어? 박성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지금 재단 쪽, 언론 쪽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고성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호. 고성이가 최근 재단 프로젝트 인테리어 때문에 자주 들었던 이름. 조용하지만 사람 마음을 단숨에 파고드는 그 눈빛의 여자.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딱 현장을 아는 사람. 고성이는 지은호를 볼 때마다 느꼈어요. 지은호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지은호는 뭔가를 보고 있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박진석도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단순한 직원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박진석은 늘 사람을 용도로 쓰니까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바라봤어요. 지은호가 왜? 박성재가 고성이를 처음으로 봤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아주 얇은 불안이 깔려 있었어요. 지은호 씨가 이 지역 씨랑 같이 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지혁, 박성재의 절친, 박성재의 친구이면서도 박성재가 끝까지 경계하는 남자. 비혼주의라며 선을 긋는 척하지만 마음 한번 움직이면 누구보다 깊게 빠지는 남자. 그리고 지은호를 오래 짝사랑한 박성재가 가장 불편해하는 남자. 고성이는 그제야 퍼즐 조각이 한 장 더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진석의 판 안에, 박성재의 판 안에, 그리고 이지혁의 판 안에 지은호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고성이가 모르는 사이에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어요. 이지혁이 왜? 박성재가 더 낮게 말했어요. 이지혁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은호 씨랑 주고받은 문자들 누가 캡처해서 돌리고 있어요. 문자. 고성이는 그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문자란 건 사람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묻어나는 증거잖아요. 특히 이지혁 같은 남자는 글로 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지은호 같은 여자는 글로 마음을 더 숨겨요. 둘이 주고받은 문자라면 그 안에 어떤 균열이 들어있을지 고성이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어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했어요. 박진석이 침묵할 때는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갈 때예요. 고성이는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박진석은 계산이 끝나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이 움직이면 누군가는 다쳐요. 고성이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이 방 안에서 고성이 혼자만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진석의 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판 위에서는 박진석도 완벽할 수 없어요. 고성이는 그 틈을 잡아야 했어요. 박진석. 고성이가 다시 이름을 불렀어요. 일부러 또박또박 여러 번. 박진석. 박진석. 이름을 반복하면 상대가 자기 중심을 잃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박진석처럼 스스로를 회장으로만 유지하는 사람은 이름으로 불리면 인간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생겨요. 나 이혼해.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든 것 다 가져갈 거야. 박진석이 고성이를 봤어요. 그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만든 게 뭐가 있어? 고성이는 그 말에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어요. 박진석, 내가 없었으면 당신 재혼 이미지도 없었고, 재단도 없었고, 박영나 엄마라는 타이틀도 없었어. 고성이가 없었으면 당신은 그저 돈 많은 늙은 남자였을 뿐이야. 박성재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늙은 남자라는 표현에 박성재의 자존심이 긁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다시 당하니까요. 그리고 33억. 고성이가 말했어요. 그 33억, 당신이 왜 급하게 잡았는지 나 이제 알아낼 거야. 박진석의 눈빛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고성이는 확신했어요. 33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박진석이 숨기고 싶은 뭔가가 그 33억 안에 있었어요. 그날 밤 고성이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불이 부드러운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숨만 쉬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떠들고 있었어요. 박진석의 목소리, 박성재의 목소리, 변호사의 목소리, 중개사의 목소리, 그리고 아주 뜻밖에도 떠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조옥래의 목소리요. 이지혁의 할머니 조옥래. 늘 느릿느릿 말하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어른. 고성이는 조옥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옥래는 고성이를 보면 늘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마치 고성이가 잠깐 왔다 갈 사람인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요. 고성이는 그때 처음으로 조옥래의 말을 이해했어요. 조옥래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묶으면 언젠가 그 줄이 자기 목을 조여요. 그 말이 지금 고성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다음 날 아침 지은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카페에서 만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지은호는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사모님 아니 고성이님. 사람 많은 곳은 불안해요. 조용한 곳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이 고성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불안해요라는 말을 지은호가 쓰는 게 이상했거든요. 지은호는 늘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차분한 사람이 불안을 말할 때는 진짜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성이는 지정된 장소로 갔어요. 지은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어두웠어요. 고성이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지은호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고 버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이미 한 번 크게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을 숨기고 있었어요. 지은호 씨, 고성이가 이름을 불렀어요. 일부러 또렷하게. 지은호, 지은호. 이름을 반복하면 사람은 도망치지 못해요.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 도망칠 명분이 사라지니까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보고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박진석 회장님이 저한테 시킨 일이 있어요. 고성이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고성이는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저릿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참 망설였어요. 한 번에 다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누구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그분이 고성희님 명의가 들어간 서류를 제 작업 파일 사이에 끼워 넣으라고 했어요. 그냥 서명만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고성희는 눈앞이 잠깐 흔들렸어요. 지은호의 말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고성희는 진짜로 모르게 당한 사람이 되면서도 동시에 내 이름이 쓰인 범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은호 씨, 그게 근저당이랑 관련 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성재 본부장님이요. 고성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성재가 왜?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말했어요. 박성재 본부장님이 그때 저한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지역이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칠 수 있다고도요. 그 말에 고성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박성재가 이 지역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이 지역이 다칠 수 있다. 그 말은 이미 누군가 다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물었어요. 이 지역은 왜 병원에 있었어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지역 오빠가 저를 지키다가 다쳤어요. 오빠. 고성희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지은호가 이 지역을 그렇게 부른다는 건 두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웠다는 뜻이었어요. 박성재가 그걸 알면 어떤 얼굴이 될지 고성희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박성재는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권력처럼 쓰는 사람이거든요. 고성희는 그 순간 이 판이 단순히 고성희 대 박진석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 판에는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가 동시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그 셋을 이용해서 고성희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나랑 같이 가요. 지은호가 놀란 눈으로 고성희를 봤어요. 어디요? 박진석한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 무서워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감정이 너무 이해됐어요. 고성희도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지금 무서워서 숨으면요. 박진석은 더 확실하게 우리를 묶어요. 박진석은 사람을 무서움으로 길들여요. 지은호는 눈이 흔들렸어요. 고성이는 그 흔들림이 싫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라는 신호라는 걸 알았어요. 고성이는 그날 밤 이지혁에게 연락했어요. 직접 번호를 알 방법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성이는 연결할 수 있었어요. 고성이는 자기 삶에서 연결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조용히 말했어요. 고성이 사모님 아니, 고성이님.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피곤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이지혁은 평소에 분노를 말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면 더 위험해져요. 고성이는 그걸 느꼈어요. 이지혁, 지은호한테 들었어. 고성이가 말했어요. 박진석이, 박성재가 당신까지 건드렸더라. 이지혁은 잠깐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고성이님, 이건 생각보다 더 깊어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고성이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깊은데.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박진석이 급하게 잡은 33억, 그 돈이 들어간 곳이 재단이 아닙니다. 재단은 거치예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고성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재단이 거치라면 진짜는 뭐죠? 기업? 정치? 사람? 고성이는 권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박진석이 권력을 잡으려 할 때 사람은 숫자로 변하거든요. 고성이도 숫자가 된 거였어요. 그때 이지혁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박성재요. 이지혁이 박성재라는 이름을 말할 때 감정이 살짝 섞였어요. 친구였던 사람을 말할 때 나오는 그 미묘한 배신감. 고성이는 그 감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성재가 지금 아버지 편인지 자기 편인지 저도 확신이 안 갑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박성재는 늘 내 편이 먼저였어요. 박성재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할 산이었고 가져야 할 왕관이었어요. 고성이는 박성재가 언젠가 박진석을 배신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만 그 언젠가가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고성이는 그날 새벽 박영나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박성재의 이복 동생, 고성이의 딸. 화가, 세상과 조금 떨어져 있는 아이. 고성이는 박영나를 늘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판이 커지면 박영나까지 흔들릴 수 있었어요. 고성이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고성이는 결심했어요. 박진석과 싸우는 건 고성이가 할 수 있어요. 박성재와 싸우는 것도 고성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영나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려면 고성이는 더 똑똑해져야 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사람을 찾았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 사람의 진심이거든요. 박진석은 진심을 통제 못해요. 고성이가 찾은 사람은 김다정이었어요. 이지혁의 엄마. 주부라고 불리지만 집안에서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운 사람. 고성이는 김다정을 싫어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김다정은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상대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리거든요. 고성이는 김다정을 만났어요. 김다정은 고성이를 보고 조용히 차를 내왔어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고성애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김다정이 말했어요. 고성이는 그 말에 잠깐 눈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상했다고 말해주면 사람은 그제야 자기가 상한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고성이는 참았다가 말했어요. 김다정 씨, 당신 아들, 이 지역 지금 위험해요. 김다정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 작은 멈춤 하나로 김다정은 이미 다 알아들었어요. 박진석 때문이죠?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다정은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어요. 한숨이 아니라 분노를 누르는 숨 같았어요. 고성애 씨, 김다정이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내가 고성애 씨 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하지만 내 아들, 이 지역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둬요. 그 말이 고성이에게는 이상한 위로였어요. 적어도 김다정은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고성이는 그 분명함이 필요했어요. 고성이는 그날부터 움직였어요. 변호사를 바꿨어요. 서류를 다시 모았어요.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묶어놓은 자금 흐름을 찾았어요. 재단 내부에서 고성이를 밀어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었어요. 그 과정에서 고성이는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범인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저당, 계좌, 재단, 진행비, 100명.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면 고성이는 순식간에 돈을 빼돌린 이사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고성이는 그게 너무 분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과거를 떠올려요. 고성이도 그랬어요. 박진석이 처음 손을 내밀던 날 박진석이 고성애, 너 같은 여자가 필요했어라고 말하던 날 그 말이 다시 들렸어요. 그때는 그 말이 달콤했어요. 지금은 그 말이 섬뜩했어요. 필요했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됐어요. 그런데도 고성이는 흔들렸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웃기잖아요. 배신당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고성이는 그 순간이 너무 싫어서 더 독해지기로 했어요. 고성이는 다시 박진석을 만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은호가 있었고 이지혁이 있었고 김다정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이지환을 불렀어요. 이지혁의 동생, 경호원인 이지환. 힘으로 막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 박진석은 그 구성을 보고도 웃었어요. 박진석은 늘 사람을 구성으로 봤어요.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누구 약점인지 그걸 보고 판단했어요. 재밌네. 박진석이 말했어요. 고성이, 내가 이런 조합을 만들 줄은 몰랐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보며 말했어요. 박진석, 나 이제 내 게임 안 해. 박진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게임이 아닌데. 고성이는 웃었어요. 너한텐 게임이지. 사람 인생이 너한텐 그냥 말판이잖아. 박성재도 거기 있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 굳음이 아주 잠깐이라서 오히려 더 확실했어요. 박성재는 감정을 숨기려 할수록 얼굴이 굳어요. 그게 박성재의 습관이거든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며 시선을 내렸어요. 지은호도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은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게 고성이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고성이는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박진석에게 던지듯이 내려놨어요. 33억 근저당, 이거. 박진석은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고성이를 봤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말했어요. 이거 내 인감으로 들어갔지. 근데 지은호 씨가 그 과정에 끼어 있었고 박성재가 지은호 씨를 압박했어. 박성재가 바로 반응했어요. 고성애 씨 말 조심하세요. 고성이는 박성재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어요. 박성재. 박성재가 고성이를 봤어요.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말했어요.
너 아버지 돕는 척 하면서 내 자리 만들고 있지. 근데 너도 알아. 이거 잘못 터지면 너도 같이 죽어. 박성재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어요. 고성이는 그 흔들림을 보며 확신했어요. 박성재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진석 회장님. 이지혁이 박진석을 회장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 조롱이 들어 있었어요. 박진석은 그 조롱을 알아채고도 웃었어요. 박진석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박진석이 두려워하는 건 증거예요. 이지혁이 말을 이었어요. 문자 캡처, 그거 누가 돌린 건지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고성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알게 됐다라는 말을 싫어해요. 박진석은 자신만 아는 걸로 사람을 조종하니까요. 누군가 알아버리면 박진석은 그 순간부터 통제가 안 돼요. 이지혁이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고성이님 계좌가 비는 과정, 재단 자금이 움직인 과정, 그리고 박진석 회장님이 진짜로 돈을 넣은 곳. 고성이는 숨을 삼켰어요. 드디어 핵심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한 번에 다 꺼내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박진석이 바로 반격하지 못하게요. 박진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원하는 게 뭐야? 그 질문은 협상하자는 말이었어요. 박진석이 협상하자는 말을 하는 순간은 드물어요. 박진석은 늘 통보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박진석이 협상을 꺼낸 건 박진석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협상을 할 때도 상대를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고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이름 빼.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 이름, 내 계좌, 내 인감 다 빼. 그리고 재단에서 내가 쌓아 올린 것 그대로 돌려놔. 박진석이 웃었어요. 돌려놔?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고성이는 박진석을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박진석, 내 이름으로 너는 세상을 속였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 박진석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 아주 작게 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박성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잊지 마시죠. 박진석이 박성재를 봤어요. 박성재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은 수습이 먼저입니다. 더 커지면 저희가 감당 못합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박성재는 저희라고 말했어요. 박성재는 이미 아버지와 자신을 한 배로 묶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알아요. 박성재의 저희에는 고성이가 없어요. 박성재는 고성이를 살릴 생각이 없어요. 박성재는 오히려 고성이를 희생양으로 쓸 수도 있어요. 고성이는 그걸 알면서도 박성재의 그 말이 고마웠어요. 박성재가 수습을 말하는 순간 박진석의 판이 완벽에서 위기로 바뀌었으니까요. 위기 속에서 사람은 실수를 해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실수를 기다렸어요. 그날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지은호가 고성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성이님, 박진석 회장님이요. 쉽게 안 끝낼 거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지혁도 말했어요. 고성이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왜냐면 고성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혼자가 아니면 박진석은 예전처럼 쉽게 사람을 조종하지 못해요. 하지만 고성이는 동시에 알았어요.
박진석은 반드시 반격할 거예요. 그리고 박진석의 반격은 늘 사람을 겨냥해요. 고성의 자신이 아니라 고성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박영나, 지은호, 이지혁, 그리고 어쩌면 박성재까지. 그날 밤 고성이는 다시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영나는 전화를 받자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고성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비밀을 풀면 박영나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일부만 말했어요. 일부만 말하고 여지를 남겼어요. 박영나가 데뷔할 수 있게요. 영나야, 당분간 엄마 연락 자주 받을 수 있어? 박영나가 웃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고성이는 그 당연하지라는 말이 너무 고마워서 잠깐 눈물이 났어요. 고성이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박영나 앞에서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전화를 빨리 끊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고성이는 여전히 비싸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달랐어요. 그 눈은 이제 사모님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 눈은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고성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박진석, 너는 내가 무너질 줄 알았지. 고성이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근데 나 아직 안 무너졌어. 그리고 고성이는 알았어요. 박진석이 다음으로 건드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흔들 거고, 박진석은 이지혁을 다시 누를 거고, 박진석은 박성재를 시험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지키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티겠죠. 고성이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박진석, 내가 시작한 판 내가 끝낼 거야.